저녁 점오 후 내무반. 야, 전라도! 전라도는 구석에서 짜! 우리 부대 규칙이야. 규칙이요? 그런 규칙이 어디? 대들어? 그냥 이사해. 정막이 흐르던 밤, 한기수가 조용히 사물함을 열었다. 꺼낸 건 엄마 편지였다. 아이고, 우리 아들 몸이 제일 귀한 것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내자 내무반은 폭소로 가득 찼다. 그만하십시오. 뭐? 나한테 명령해? 편지 하나 갖고 돌려주십시오. 돌려달라? 그럼 전라도 말투로 공손하게 빌어봐. 바로 그때 연병장에서 헬기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헬기가? 신병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자 군용 헬기 한 대가 착륙하며 먼지가 휘몰아쳤어요. 웅성거림이 번지던 순간 부대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전 장병 대기, 전투작전 사령부 긴급 현장 점검. 강원도 최전방 신병교육대. 한낮 33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연병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마치 지옥의 불꽃처럼 춤추고 있었죠. 내무반 안 두 대의 선풍기가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헐떡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 사이로 신병들의 거친 숨소리와 신음이 뒤섞여 들렸어요. 이준호 21살.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엄마의 편지가 땀에 젖어번져가고 있었어요. 정성스럽게 적힌 어머니의 글씨가 흐려져 가는 모습을 보며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 준호야, 거시기 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이 제일 귀한 것이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사투리가 적힌 그 편지를 준호는 황급히 접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병 한기수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야, 또 고향 편지냐? 엄마 보고 싶어? 한기수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울 출신 24인 그는 어깨의 줄 하나로 이곳에서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이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표준말, 표준말. 사투리 튀면 또 찍힌다. 하지만 한기수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서 읽어봐. 엄마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내무반을 감쌌죠. 개인적인 편지라. 개인적? 여긴 군대야. 개인 없어. 빨리 읽어. 한기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준호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고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첫 구보가 시작됐습니다.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신병들이 죽으림을 다해 뛰고 있었죠. 준호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단련된 체력을 믿고 있었지만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평소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발걸음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한기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촌놈. 발 맞춰. 모든 신병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들의 눈빛 같았어요. 허벌나게 힘들어? 그 촌스러운 말투부터 고쳐. 한기수가 준호의 고향 사투리를 과장되게 흉내내며 비웃었습니다. 허벌나게, 허벌나게. 다른 신병들도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구보가 끝나고 급수 시간이 왔습니다. 33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물 한 모금이 생명수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준호의 물통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습니다. 전라도는 천천히 마셔. 원래 느리잖아.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 한기수의 말에 다른 신병들이 키득거렸어요. 준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렸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차례가 와서 물을 마실 수 있었지만 이미 미지근하게 식은 물 몇 모금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점호 시간,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기수가 내무반을 돌며 침상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마치 영토를 순찰하는 왕처럼 거만한 걸음걸이였죠. 준호의 차례가 오자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전라도는 구석에서 자. 우리 부대 규칙이야. 내무반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적막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규칙이요? 그런 규칙이 어디에? 준호가 반문하려는 순간 한기수의 눈빛이 번개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어디에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상병한테? 주변 동기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보다 가슴속 분노가 더 뜨거웠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알면 돼. 빨리 이사해. 준호는 묵묵히 이불과 베개를 들고 선반 아래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돗자리를 깔며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주변에서 들리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에이, 한 번만 참자. 버티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밤이 깊어가며 선반 위에서는 편안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딱딱한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주머니 속 엄마 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고향의 따뜻한 여름밤, 엄마가 부채질해 주시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죠.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준호의 온몸은 뻐근하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어나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상상도 못한 잔혹한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혹서기 적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이미 기온은 35도를 넘나들고 있었어요. 신병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물 배급은 생명줄과 같았죠. 물통 배급, 줄 서. 취사병의 외침에 신병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준호도 물통을 들고 줄 끝에 섰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준호 앞에 있던 동기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먼저. 준호가 말하려는 순간 한기수가 나타났습니다. 전라도는 천천히 마셔. 느리잖아.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해. 아기의 찬 웃음이 한기수의 얼굴에 번졌어요. 다른 신병들도 따라서 키득거렸습니다. 준호의 컵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기 박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살 부산 출신인 태영은 평소에도 말수가 적고 조용한 편이었어요. 야, 내 물 반 줄게. 태영이 자신의 물통을 내밀었습니다. 준호는 목이 타들어갔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아니야, 진짜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했어.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태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어요.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의 호의 때문에 또 표적되면 어떡하지? 차라리 혼자 참는 게 낫겠어. 그날 밤 내무반은 적막했습니다. 선풍기 소리만이 단조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준호는 바닥에 깔린 돗자리 위에서 뒤척이고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한기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호의 사물함으로 다가갔어요. 준호는 눈을 감은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기수가 사물함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엄마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한기수의 목소리에 다른 신병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치고 과장된 톤으로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준호야, 거시기 말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몸이 제일 귀한 것이지. 내무반의 폭소가 터졌습니다. 한기수는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더욱 우스꽝스럽게 연기했어요. 엄마가 김치도 담갔는데 우리 아들 보고 싶단께. 준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어머니를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만하십시오. 준호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무반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해? 한기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편지를 흔들며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엄마 편지 하나 가지고 돌려주십시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수는 비웃기만 했어요. 돌려달라고? 공손하게 부탁해봐. 전라도 말투로. 주변 신병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었어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분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적응해. 군대는 원래 그래. 분대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라는 듯한 태도였어요. 원래요? 하지만 이건 이병 이준호. 군대에서는 적응이 최우선이야. 사소한 일로 보고서 올리고 그러면 너만 손해다.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래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원래 그런 게 맞다면 자신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시스템이 잘못된 걸까요?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입맛도 없고 목도 메었지만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그때 박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야, 괜찮아? 응.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어제 그거 너무했다. 내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됐어. 신경 쓰지 마. 준호는 태영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세면대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표준어 발음을 되풀이하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서 세수를 하던 군종병 오세진이 준호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23살 신학대 출신인 그는 평소에도 다른 신병들의 고민을 들어주곤 했어요. 너 혹시 상담 필요하냐?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내가 바뀌면 된다. 나만 참으면 된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준호가 바뀌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격 훈련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준호는 다른 신병들과 함께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소총을 어깨에 메고 걸으면서도 그의 마음은 어제 밤일로 여전히 무거웠어요. 사격장에 도착하자 교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기초 사격 평가다. 10발을 쏘는데 점수에 따라 너희들 실력을 평가할 거야. 신병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누구나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했지만 대부분은 총을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는 초보들이었어요. 준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사격대에 엎드려서 소총을 어깨에 밀착시켰어요.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라가 새총으로 연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깊고 고른 호흡. 준비, 사격. 교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호흡을 고르며 방아쇠를 당겼어요. 첫 발, 두 발, 세 발. 총소리가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병 이준호, 10발 중 8발 명중. 교관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다른 신병들은 기껏해야 3발, 4발 맞추는 게 고작이었는데 준호는 10중 8구를 기록한 거였습니다. 얘 사격 재능 있네. 어디서 배웠어? 교관이 관심 있는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부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관심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기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빨이네. 전라도가 뭘 하냐?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른 신병들도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취사병이 준호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까 밥 제대로 못 먹었지? 이거 하나 더 있어. 군대리아 하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으니까 그냥 받아. 취사병이 다시 권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불공정 시비로 또 찍히기 싫다. 특별 대우 받는다고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취사병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세면대 앞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표준어 발음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사투리가 섞이지 않도록 완벽한 표준어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입모양까지 신경 쓰며 연습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세수를 하던 군종병 오세진이 준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호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너 혹시 상담 필요하냐?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고 정말 괜찮아? 세진이 더 자세히 물어봤지만 준호는 여전히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발음 연습하는 거예요. 준호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세면대를 떠났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바뀌면 된다. 나만 참으면 된다. 사투리만 고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차별과 괴롭힘이 사라질까요? 다음 날 아침,
내무반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바닥 청소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걸레질을 하며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한기수가 지나가다가 준호를 보더니 말했어요. 야, 전라도. 그것도 제대로 못해? 다시 해. 분명히 깨끗하게 닦았는데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한기수가 직접 시범을 보이며 준호를 가르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괴롭히는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박태영이 지나가다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상병 앞에서 이병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준호만 혼자였어요. 세진이 다가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도 돼? 네,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격 잘하던데? 어디서 배웠어? 아버지랑 산에서 조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진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셨나?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거든요. 그냥 취미로 하셨어요. 그래도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교관도 놀라던데? 세진의 말에 준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능이 있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출신 지역 때문에 묻혀버릴 테니까요. 저녁 시간 준호는 다시 세면대 앞에서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더욱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습해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남아있는 고향의 억양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언제까지 나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버텨야 할 때라고, 참아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과연 준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열돔이 한반도를 덮친 주말이었습니다. 기온이 38도까지 치솟으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은 더위였어요. 이런 날씨에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15km 행군, 그것도 완전 군장을 메고 말이죠. 오전 9시 신병들은 이미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배낭과 소총, 그리고 각종 장비들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준호도 다른 신병들처럼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행군 시작 30분 만에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의무병이 급히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어요. 하지만 행군은 계속되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군대의 철칙이었죠. 1시간이 지나자 준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8도의 살인적인 더위가 그의 체력을 급속도로 소진시키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속도 맞춰. 뭐 하는 거야? 한기수의 고함이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악을 써봤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가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전라도라 늦네. 역시 촌놈들은 달라. 한기수가 조롱하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지쳐 있었지만 그 말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한기수가 물통을 들어 올리며 장난을 쳤습니다. 야, 물 마시고 싶어?
전라도 말로 달라고 해봐. 잔인한 웃음이 그의 얼굴에 번졌어요. 준호는 목이 타들어갔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얼굴 좀 봐. 빨갛게 달아올랐네. 한기수가 물통을 흔들며 놀려댔습니다. 그때 박태영이 참다 못해 뛰어들었어요. 상병님, 햇빛이 너무 셉니다. 물 좀. 뭐, 지금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야? 한기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얼차려받아. 한기수의 명령에 태영은 어쩔 수 없이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했습니다. 38도의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말이죠. 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태영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나서봤자 상황만 더 악화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소대장 최중희가 내무반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중희는 내무반을 꼼꼼히 살펴보며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선반 밑에서 자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여기서 자냐? 중희의 목소리에 내무반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나 경례를 올렸어요. 이병 이준호입니다. 왜 여기서 자는 거지? 중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원했습니다. 중희님. 결국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기수와 다른 신병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자원? 최중희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한 거였죠.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원한 거냐? 네, 중희님. 준호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중희는 준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당장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중희가 돌아서려는 순간 군종병 오세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상징후 보고서를 올려.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중희가 떠난 후 내무반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기수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다른 신병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만들어진 내무반 단톡방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전라도 느림, 오늘도 밑자리 키읔키읔, 진짜 답답하네 유유.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준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메시지들이지만 누가 보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끄려고 했지만 새로운 메시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희님이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아. 이응이응 조심해야겠다. 잠깐만 조용히 하자. 준호는 휴대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중희님이 뭔가 알아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과연 최중희의 개입으로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킬까요? 그리고 준호는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둠 속에서 준호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향이 그리웠고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볼까봐 또 약하다고 놀림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준호에게는 어떤 하루가 될까요? 혹서기 야외 종합훈련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기온이 35도를 넘나들며 오후에는 40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왔어요. 이런 날씨에도 훈련은 강행되었습니다. 그늘 하나 없는 벌판에서 말이죠. 오전 10시 신병들은 이미 탈진 직전이었습니다.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누군가는 이미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준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엎드려 총검술. 교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신병들이 엎드렸어요. 지면의 온도는 50도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프라이팬 위에 누워 있는 것 같았죠. 준호는 소총을 들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야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자세 제대로 해. 한기수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갑자기 팔에 힘이 풀리며 소총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탈진해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리며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교관이 달려왔지만 한기수가 먼저 준호에게 다가갔어요. 꾀병이에요. 이놈이 맨날 이런 식으로. 꾀병이 아닙니다. 준호가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기수는 비웃으며 준호를 밀어 올렸습니다. 일어나. 이런 식으로 빠지려고. 그 순간 준호가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어요. 팔꿈치가 거친 아스팔트에 긁히며 상처가 났습니다. 붉은 피가 맺히기 시작했죠. 아, 준호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팔꿈치에서 따가운 아픔이 번져왔어요. 하지만 한기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봐, 진짜 약하네. 이런 걸로 어떻게 군 생활해? 다른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는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무병이 팔꿈치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어요. 깊지 않아서 다행이네. 그런데 탈진이 심한데? 괜찮습니다.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간부 하나가 들어와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체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 앞으로 주의해.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준호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준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굴욕이었어요. 한기수가 모든 신병들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여봐. 오늘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 한기수가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호의 엄마 편지였어요. 며칠 전에 빼앗아간 그 편지 말입니다. 이게 군대냐? 집이지? 한기수가 편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돌려주십시오. 돌려달라고?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한기수가 편지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져 나가는 종이 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어요. 준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편지는 두 동강이나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엄마 편지 하나 가지고 온다고? 이게 군인이냐? 한기수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편지 조각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박태영이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내무반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태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한기수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합니다. 편지를 찢을 필요까지. 너도 전라도냐? 아니면 걔랑 친하냐? 한기수가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병장에서 낮게 깔리는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웅웅거리는 소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헬기가? 신병들이 창문으로 몰려들었어요. 밖을 내다보니 군용 헬기 한 대가 연병장에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기류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죠. 왜 이 시간에 헬기가 와? 갑작스럽네. 뭔 일이지? 신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야간에 헬기가 오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때 부대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전 장병대기, 전투작전 사령부 긴급 현장 점검. 방송이 끝나자 내무반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전투작전 사령부 점검이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기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신병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뭐야? 갑자기 무슨 점검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나? 내무반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바닥에서 편지 조각을 줍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갑작스러운 점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준호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편지 조각을 손에 쥔 채 준호는 창밖의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소대장실 앞 사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오랜 군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김중령입니다. 보고 받으러 왔습니다. 그가 소대장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소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예, 중령님. 소대장 대위 박정훈입니다. 편하게 하세요. 가명 검열이니까요. 김중령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아무도 몰랐어요. 김중령은 내무반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각 내무반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유심히 들으며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한 내무반에서 들리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전라도는 느려. 배려가 아까워. 한기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중령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그는 문 앞에서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엄마 편지나 가지고 울고 있고 진짜 답답해. 다른 신병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김중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소대장실로 돌아가 신분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신분증이었어요. 가명 검열 완료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보겠습니다. 소대장이 신분증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곳에는 육군 중장 이태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장님. 소대장이 다시 경례를 올리려 했지만 이태산 중장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태산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최중이 불러오세요. 그리고 주임원사, 군종병, 의무반장도요. 잠시 후 관련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태산은 이들을 하나씩 면담했어요. 최중이 보고서부터 보겠습니다. 최중이가 며칠 전 작성한 이상징후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태사는 꼼꼼히 읽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종병 오세진, 이병 이준호와 대화해 본 적 있나요? 예, 중장님. 몇 번 상담을 권유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무반, 최근 탈진 사고 기록 있나요? 예, 오늘 이병 이준호가 훈련 중 탈진했습니다. 팔꿈치 외상도 있었고요. 의무병이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태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개인의 기질 문제가 아니었군요. 시스템이 방조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면서 이런 일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여전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병 이준호를 불러오세요. 개인적으로 면담하겠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꿈치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태산을 보는 순간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태산 중장은 바로 준호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조용히 해라, 준호야. 태산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별 때문에 특혜 받는다고 할까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사는 아들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내가 참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건 군기 위반이야. 태사는 준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말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특혜처럼 보일 수도 있어. 준호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참아왔는데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태영이 자신을 도우려다가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군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가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기록을 남겨주세요. 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태사는 아들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한 아들이 대견했어요. 알겠다. 정식 절차로 진행하겠다. 태사는 관련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식으로 조사하겠습니다. 가해자는 물론 방조한 간부들까지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소대장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전 장병 집합시키세요. 직접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산의 명령에 모든 간부들이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내무반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갑작스러운 점검과 조사 소식에 모든 신병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수는 특히 초조해했어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내일 뭔 일이 일어날까? 모르겠어. 점검이라던데. 신병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새벽 6시 비상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이른 기상이었어요. 신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서둘러 일어나 정비를 마쳤습니다. 내무반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전 장병 비상 소집, 연병장 집합,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방송에 모든 신병들이 뛰어나갔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한기수는 창백한 얼굴로 대열에 섰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불안했던 마음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병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복을 입은 고위 간부가 연병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차렷! 주임원사의 구령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태산 중장은 계급장을 당당히 드러낸 채 단상에 올라섰어요. 나는 육군 중장 이태산이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중장이 직접 신병 교육대에 온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이다.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엄숙해졌어요. 모든 장병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너희가 부르는 그 이름들 말이다. 순간 연병장이 조용해졌어요. 신병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군대에서 그런 지역 구분은 의미가 없다. 너희는 모두 대한민국 국군이다. 태산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어요. 언어를 비웃고 물을 아끼며 침상을 빼앗는 순간 너희는 전우가 아니라 적이 된다. 그 순간 군사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상병 한기수와 몇몇 가담자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상병 한기수, 이병 김민수, 이병 박성호. 분리 조치한다. 군사 경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기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중장님,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기수가 절규하며 외쳤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그때 전라도 출신 상관이 방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기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과거에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태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의 상처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 고통을 이해한다. 한기수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태산의 다음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방패로 삼아 무고한 타인을 찌른 것은 내 책임이다. 태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어요. 개인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것이 군인의 기본이다. 한기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사 경찰에게 끌려갔습니다. 태사는 이제 지휘계통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대장, 소대장, 그리고 관련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들의 미온적 대응도 마찬가지다. 원래 그런 거다. 적응하라. 이런 말로 문제를 덮어두었다. 태산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감찰 착수한다. 교육은 바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는 모든 장병들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지역 차별 사투리 조롱은 이제 군법과 훈령으로 다룬다. 예외는 없다. 연병장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모든 장병들이 태산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산은 준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닌 상급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병 이준호. 준호가 앞으로 나와 경례를 올렸어요. 내 보고서를 받아 적정 절차에 회부한다. 태사는 공식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상급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준호는 똑바로 서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중장님.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마침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였습니다. 태사는 마지막으로 모든 장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하나다. 출신이 어디든 말투가 어떻든 너희는 모두 전우다. 그의 목소리가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집합 해제 후 신병들은 조용히 내무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 같았어요. 한기수와 가담자들이 사라진 내무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박태영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고생 많았어. 정말. 태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고마워, 태영아. 내가 도와주려다가 고생했는데. 아니야.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정한 전우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바닥에서 잘 필요도 없었고 사투리를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준호의 군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원도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8월 말이었어요. 내무반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녁 점호 5분 전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고향 이야기할 차례지? 군종병 오세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각자의 고향과 뿌리를 존중하는 시간이 마련된 거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부산 출신 박태영이 손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는 말이죠. 새벽에 갈매기 소리로 잠이 깨요. 바다 냄새도 나고. 태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모든 신병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출신 지역이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 거였어요. 준호는 어때? 광주 이야기 해줘. 그래잉. 우리 광주는 말이지. 준호가 자연스럽게 사투리를 섞어가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제는 누구도 그의 말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내무반 문 옆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붙어 있었어요. 혹석이 채운 수분 기록표였습니다. 각자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고 얼음물 보급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오늘 기온이 35도네. 모두 수분 섭취 충분히 하고. 새로운 상병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한기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침상 배치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추첨제로 일주일마다 순환했습니다. 구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거였죠. 이번 주는 내가 적이네. 괜찮아. 창가도 나름 시원해.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차별받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속된 그들이 대면 사과를 위해 온 거였어요. 한기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병 이준호. 정말 미안하다. 그의 눈가에는 진실한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완전히 틀렸다. 아버지 일 때문에 화가 나서. 하지만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었는데. 한기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상병님도 아팠겠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만 사과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했어요. 다음에 들어올 신병들은 다르게 맞이합시다. 누구든 똑같이 전우로서 말이에요. 한기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들이 떠난 후 내무반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3개월간의 신병 교육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연병장에는 수료하는 신병들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연병장 한쪽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정복이 아닌 민간 복장을 입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이태사는 조용히 연병장 뒤편에 서 있었어요. 아들의 수료식을 지켜보기 위해 중장이 아닌 한 사람의 아버지로 온 거였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고했다, 준호야. 태산이 아들에게 경례가 아닌 악수를 청했어요. 군인은 별을 달든 이름표를 달든 결국 같은 땀으로 산다. 아버지의 말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때가 있을 거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네, 아버지. 너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후배들도 돌봐야 한다. 태산의 말에 준호는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군가 전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앞으로. 익숙한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달랐어요. 진정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준호는 동기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박태영, 오세진, 그리고 새로 친해진 다른 동기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의 바람이 연병장을 가로질러 불어왔어요. 이번에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준호는 마지막으로 내무반을 둘러봤습니다. 3개월 동안 지옥 같았던 그곳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다들 고생했어. 각자 자대 가서도 건강해. 준호가 동기들에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한 광주 사투리였습니다. 너도 조심해, 준호야. 연락하고 지내자. 동기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만날 후배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준호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성장할 수 있었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사투리든 출신 지역이든 그것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정체성이었어요. 이제 준호의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 경험이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군인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준호의 이야기는 차별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진정한 동료애의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뿌리와 정체성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산이죠.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